경악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자국 조선소의 핵심 운용을 한국에 위임했습니다. 총 42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현대화 사업. 이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적 과제였으나 공식 승인 명단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그 명단에 포함된 비미국 기업은 단 하나, 바로 삼성중공업, 즉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다시 한국이 선정되었단 말입니까? 이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부정한 거래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워싱턴 정가에서 화살처럼 날아들었고 언론은 연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술 종속, 국가 주권 침해, 한국의 침략이라는 격앙된 주장 속에서 의회는 강력히 반발했으며 노조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한국을 미국 조선소의 공식 표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요.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입증해 보인 것일까요? 왜 이토록 미국이 다급하게 한국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현재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의 승인 명단. 그 명단에 한국 기업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좌관에 또 한국입니까? 라는 질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스크린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이름이 모든 공기를 냉각시켰습니다. 이 정도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가. 저는 에드워드 카터, 미 해군 조선기술자문관입니다. 때는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현대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던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술 검토 보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포토맥강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좌관이 곧 승인기업 명단이 공개된다고 알렸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예상 가능한 명단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오랜 시간 동안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54%에 불과했으니 삭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떠오른 단 하나의 문장, 승인기업 삼성중공업. 순간 호흡이 정지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한다고? 옆자리에 앉은 존스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기술이 참여하는 기업은 단 2곳뿐이었고 그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인데요.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디지털 모듈화 시공 시스템. 그 단어가 눈에 띄었지만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으며,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시도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조립 공정, 실시간 품질 제어, AI 통합 시스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회의가 종료된 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악관이 미쳤나 봅니다. 한국 기업에 우리의 조선소를 맡기다니. 이건 기술 주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보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 보도가 폭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한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술 식민지 시대의 서막인가? 방송국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끝입니다. 소셜미디어 또한 난리가 났고 댓글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꺼내 삼성중공업이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한국.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도왔던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주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자국 조선소의 심장부를 위임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기술해군 조선청, 의회 보좌관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입니까?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장이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술은 있습니다만 효율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효율이요? 네. 우리 조선소는 50년 전의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데요? 모든 것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술장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낡은 공장을 수리하려 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디지털 모듈화 시공 시스템. 그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세계 1위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건조한 선박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만이 압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속도 또한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1년이 걸릴 작업을 그들은 6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더욱 우수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졌습니다. 아니,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한국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승인, 미국 조선업계 반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략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걸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고 그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MIT에서 해양 시스템 공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 못한다. 당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도했죠. 조선, 항공, 반도체, 모든 산업에서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이제는 우리의 조선소까지 현대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산업거래가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일주일이 경과했습니다. 워싱턴 해군 조선기술본부 브리핑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문관, 엔지니어, 국방부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디색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제출한 청사진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듈러 도크 시스템. 그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펜을 꺼냈습니다. 옆자리에 존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왜요? 한국 기업이 만든 거잖아. 뭐 대단하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0억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기술 수준이 어떠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청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소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조선소가 360도로 회전하며 시각화되었습니다. 각 구역은 색깔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자동화 용접 구역, 녹색은 모듈 조립 라인, 빨간색은 AI 제어 센터. 이게 뭡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이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존 미국 조선소는 수작업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트랙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부품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유사했지만 훨씬 정밀했습니다. 1mm 단위로 위치가 조정되었습니다. 부품 조립 시간을 60% 단축합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는 경탄과 술렁임이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60%라는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한 달이 걸릴 작업을 그들은 2주 만에 끝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술장이 물었습니다. OEI 통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선소 전체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1초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온도, 습도, 용접 강도, 부품 위치.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을 계산해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컴퓨터였습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품질 예측 엔진이 소개되었습니다. AI가 불량을 미리 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20%요? 그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누군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이미 우리 조선소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불량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곡선이었습니다. 2022년 23%에서 2025년 4%까지 하락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브리핑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뿐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발표자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조선소에 적용하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데 6개월, 시험 운전과 인력 교육에 6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존 설비를 철거한다고요? 네.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수리가 아니라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존스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선소를 고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 자문관들만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 설계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술장이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실패하면 20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 하면 더 위험합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동률 54%는 사실상 붕괴 직전 상태입니다. 저 시스템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리는 이미 한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청사진을 재분석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200페이지 분량의 기술 문서를 넉넉히 진도리처를 넘겼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용접 온도부터 부품 이동 경로까지. 심지어 작업자의 동선까지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산업공학이 아니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띄운 3D 모델을 회전시켜 봤습니다. 조선소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각 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국식 시스템이라고 적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술장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장 시연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거제도 조선소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조선소는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태블릿을 들고 움직였지만 수십 명이 동시에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는데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자기 부상 시스템이 철판을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cm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전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시스템은 기존 미국 조선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조선 체계 전체의 재설계입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다음 문장을 어떻게 작성할지 고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가 낡은 조선소를 수리하려 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토맥강에 물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진 것일까?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설계를 하나씩 확대하여 확인했습니다. 용접 로봇의 각도 제어 시스템을 살펴보니 0.1도 단위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부품 이동 경로의 최적화 알고리즘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작업자의 피로도까지 산출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 휴식 시간, 교대 시간까지 AI가 사람의 컨디션을 예측하여 최적의 작업 배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선소가 아니라 생명체를 설계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이 멈추면 다른 부분이 자동으로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인간의 신경계와 같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과 엔지니어로서의 냉철함 사이에서 말입니다. MIT 졸업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니터에 띄워진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독일 플렉트 그룹, 신축업 유례 인수 완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플렉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 시스템 기업이었죠. 하지만 삼성이 왜 독일의 공조 회사를 인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국입니까? 존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소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조 회사까지 사들이네요.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플렉트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플렉트 그룹은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뮌헨에 있었습니다. 40여 개국의 160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연간 매출은 80억 유로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공조 회사가 아니군.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플렉트의 주요 사업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병원 공조 설비, 반도체 공장 클린룸, 그리고 국방시설 환경 제어였습니다. 주요 고객 명단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유럽 국방청. 이것은 단순한 에어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플렉트는 세계 주요 인프라의 온도를 관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2조 3,7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지 8년 만에 조 단위 인수입니다. 이번 대상은 공조 시스템 기업입니다. 한 보좌관이 질문했습니다. 왜 공조 회사를 인수합니까?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술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플렉트의 기술력이 나타났습니다. 플렉트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주요 데이터 센터의 30%가 플렉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왜 삼성이 이것을 원했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연평균 11.8%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시장 규모는 7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숫자는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왜 냉각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더 심층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플렉트의 기술, 특허 목록을 열었습니다. 액체 냉각 시스템, AI 칩 관리 기술, 실시간 온도 제어 알고리즘.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엄청난 양의 열을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그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AI 칩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칩을 식히는 기술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부터 냉각까지 전 과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을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조선소와 냉각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잠시 후 답이 떠올랐습니다. 열례. 조선소도 열을 다룹니다. 용접, 절단, 가공.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개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하며 열을 방출합니다. 반도체 공장도 그러했고 해양 플랜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열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미국 조선소 현대화, 삼성전자, 독일 플렉트 인수. 두 개의 점이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는 더 많은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인수 합병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기업들은 매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배터리 소재 기업, 그리고 이제는 냉각 시스템까지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하나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일 기업의 전략이 아니야.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에 대한 분석.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현대화와 삼성전자의 플렉트 인수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열 관리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철을 다루고 유럽에서는 공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온도 제어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30분 뒤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드워드, 보고서 받았네. 자네 생각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준비해주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더욱 분석했습니다. 플렉트의 고객 명단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유럽 국방청의 지휘 시설 모두 플렉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삼성이 그 모든 시설의 냉각을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세계의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마지막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냉각. 둘째, 그 기술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셋째, 그 시스템을 세계 산업 인프라의 표준으로 만든다. 완벽한 설계였고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기술자로 살아왔지만 이러한 치밀한 전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습니다.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열 관리가 있습니다. 조선소의 용접, AI의 냉각, 반도체 온도 제어.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복도에서 기술장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수준이 아니야. 전략 문서야. 알고 있습니다. 어렵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소의 청사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산업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설계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노포크 조선소의 새벽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6시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조선소 입구에 섰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퍼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장비를 확인하고 태블릿을 켰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조셉이 물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관리자였던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청사진은 완벽했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전 7시 시스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AI 제어판이 켜졌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온도, 습도, 기압, 용접 강도,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용접 모듈이었습니다. 자동 용접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정확한 각도로 구부러졌고 불꽃이 또리 튀었습니다. 철판과 철판이 만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용접선은 깔끔했으며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봇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1m, 2m, 3m. 용접이 완료되었습니다. 품질 검사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센서가 용접 부위를 스캔했고 데이터는 AI로 전송되었습니다. 3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와. 조셉이 작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부품 이동 시스템이었습니다. 디지털 트랙이 작동했고 철판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 없이 자기 부상 시스템을 통해 철판이 공중에 떠서 이동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으며 오차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 수 있죠?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삼성 기술이사가 대답했습니다. 1mm 단위로 조정됩니다. 오전 11시 첫 테스트 라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업시간 기존 대비 40% 단축, 불량률 20% 이하, 에너지 효율 35% 향상. 모든 데이터가 녹색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조선소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 시스템은 한국 것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은 그저 버튼만 누르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우리 조선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관리자가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경꾼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고 사람은 정말 버튼만 조작하는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 오후 3시 해군 기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술 보좌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보좌관이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미국식 안전 기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기술장이 물었었습니다. 모든 제어가 AI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좌관이 저를 직시했습니다. 통제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소인데 한국 사람이 없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의회 보좌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이 나갔습니다. 한국 시스템 기술 의존 우려, 미국 조선소 자율성 상실 위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방송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기술 종속입니다.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끝입니다. 소셜미디어도 격렬하게 들끓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노포크 조선소가 멀리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조선소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완벽한 시스템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으로서 이 상황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할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기술에 국적이 있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MIT에서 30년을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시스템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원 의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카터 박사,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임무 아닙니까?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4억 2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건 다음 주 청문회 준비하십시오. 설명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치는 결과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과정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구의 기술인지,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선소로 다시 갔습니다.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 작업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 시스템 우리 없이도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요? 버튼 누르는 것이 관리입니까?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기술장이 발표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1차 테스트 결과입니다.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발사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품질, 효율, 모든 것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기술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술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 노포크 조선소 2025년 10월 26일 한국 시스템 첫 테스트 완료. 결과는 완벽했다. 작업시간 40% 단축, 불량률 80% 감소, 에너지 절감 35%. 하지만 박수는 없었다. 펜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답을 냈지만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전쟁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불빛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완벽함이 때로는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노포크 조선소 오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저는 제어실에서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콘솔 모니터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뭐야? 옆에 있던 존스 씨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셧다운, 에러 코드 4키9422. AI 제어 모듈이 멈췄습니다.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멈추었고 부품 이동도 정지했습니다. 조립 라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조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어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술자들이 모여들었고 정치 보좌관들도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왜 멈춘 겁니까? 한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기술장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모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백업도 먹통입니다. 다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할 수 없나? 불가능합니다. 전부 AI 통합 시스템입니다.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제어실은 순식간에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 보좌관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막아야 해요. 패닉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존의 대가구나.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러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49927호 생소한 코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봐라.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정치 보좌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도 없어.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러니까 자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시스템을 고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시 47분. 삼성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제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시 50분, 엔지니어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경고등이 사라졌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하나씩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었습니다. 10시 54분, 모든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접 로봇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부품 이동 시스템이 재가동되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분 12초. 그것이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제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쳤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고친 것이 아닙니다. 네?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설계라고요? 네. 에러의 원인을 찾아 시스템 구조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설계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방금 뭐 한 거야? 존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기술장이 대답했습니다. 7분 만에요? 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정상보다 나았습니다. 생산 효율이 122%로 표시되었습니다. 왜 효율이 올라갔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면서 최적화한 것 같습니다. 최적화요? 네. 그냥 고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해군 기술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삼성 AI 적응 제어 시스템 관측된 모듈 중 최고 정밀도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자동 복구 성공률 99.1%, 인간 수동 개입률 0.9%,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균 복구 예상 시간은 3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7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7분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AI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그것을 실행만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종 승인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AI가 찾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수리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아침에 한국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말했던 정치 보좌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려 했죠. 보좌관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 섰습니다. 7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3시간 걸릴 일을 7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더 나은 상태로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선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불만을 쏟아내던 기술자들이 조용했습니다. 조셉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네, 어제 일 인정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7분이면 우리가 3시간 걸릴 일을 해낸 거잖아요. 그것도 더 나은 상태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다르네요. 오후 회의에서 기술장이 발표도 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시스템은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어제 오류 이후 성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생산 효율 112%, 불량률 3%, 에너지 절감 38%,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스템은 검증되었습니다. 기술장이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보다 나은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변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를 해결했다. 7분. 그 짧은 시간에 신뢰가 구축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시스템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계 안에 있었다. 7분 복구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워싱턴은 경랑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미국 조선소 장악, 기술 종속 우려 확산. 앵커가 말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에서 어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으나 한국 엔지니어가 7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자립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소를 한국인이 고쳐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주권 문제입니다. 차를 세우고 의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한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표정들은 굳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 사태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장이 일어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3분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개입으로 7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7분이요? 우리 기술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조선소인데 우리가 고칠 수 없다니요. 이것은 기술 종속입니다. 의원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결과요? 카터 박사, 당신은 엔지니어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의원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전부입니까? 우리는 자립해야 합니다. 자립하려면 50년은 소요됩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조선업계 대표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기술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시스템 관리,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30년간 용접해온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컴퓨터를 배우라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이 모두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미국 조선소 장악,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술 주권 상실의 날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토론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선례입니다.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조선까지. 도대체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셜미디어는 더욱 격렬했고
한국 기술 장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K시스템이라는 단어의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지만 도시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기술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노포크 조선소 운영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 후 3주간의 결과였습니다. 기술장이 발표했습니다. 생산성 향상 65%,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절감 40%, 다음 숫자가 떴습니다. 결합률 기존 대비 1소 수준으로 감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네, 독립적인 감사팀이 검증했습니다. 기술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 해군 조달 보고서였습니다. 노포크 운영 감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계산기를 들어보십시오. 기술장이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1년이 걸릴 작업을 4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절반입니다. 그래도 한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존도가 문제 아닙니까? 의존도는 이미 높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리는 이미 한국 기술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미 해군 조선청 기술국의 공식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술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도크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3주간의 시범 운영 결과 이 시스템은 현재 유일하게 작동 가능한 조선소 현대화 모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기술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자체 기술로 같은 수준을 달성하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기술장이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 기술을 우리 조선소에 적용합니다. 이것은 상호 협력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톤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검증 완료, 조선소 현대화 현실적 선택. 전문가들의 논조도 변화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기술에 국적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날 의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반대하던 의원들이 조용했습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생산성 65% 향상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에너지 절감도 40%라니 결합률이 1조5이면 목소리들이 작아졌습니다. 산업계도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조선업계 협회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지지합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계산기를 들었구나. 그날 오후 국방기술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 시스템에 대한 운영 의존도를 공식 확정한다. 공식 문구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비판은 사라졌고 데이터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미국 국방기술위원회는 한국 조선소 시스템을 공식 승인했다. 타자를 쳤습니다. 3주간의 논란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반발도 있었고 의심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손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미국은 한국을 신뢰했다. 그리고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의 선택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정립이라는 단어가 남았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원하여 한국에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APEC, APX 정상회의가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존스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드워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어? 무슨 일입니까? 트위터를 보세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역사적인 동맹의 날이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방금 올라온 거예요. 벌써 난리 났어요.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트윗, 에이펙 직후 정역 발표,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트럼프 발표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을 보았습니다. 트럼프 트윗, 펜타곤 내부 정책 혼란 이야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의회는 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는 일방적 발표, 선거용 쇼맨십,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트위터로 국방정책을 발표하다니. 핵잠수함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트럼프답네요. 또 그러는 거죠.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즉흥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책인가, 트윗인가, 트럼프의 무책임한 외교, 한국 언론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는 트럼프 핵잠 승인, 한국 정부도 당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두가 이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고 카메라가 질비했습니다. 단상에는 미 해군 장관과 경제수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준비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2단계 프로젝트를 전담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산은 180억 달러이며 삼성중공업과 디색 컨소시엄이 단독 수행합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투자 패키지를 체결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패키지는 방산, 조선, AI, 인프라, 반도체를 포괄합니다. 숫자가 거대세했습니다. 3니모 500억 달러. 셋째,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정식 승인합니다. 그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제가 발표한 내용의 공식 확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제 트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쇼라고 하셨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트윗은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서명은 결과입니다. 그는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해군 장관도 서명했고 경제수석도 서명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의회 동의는 받았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 권한 내의 결정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정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존스 씨를 만났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진짜였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트윗이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언론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정력 체결, 한국 조선소 현대화 2단계 확정, 핵잠 승인, 트윗에서 조약으로 비판 대신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결단, 한미동맹 새로운 차원으로. 저녁 뉴스에서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발표였습니다. 일주일 전 트윗은 여론을 샤이어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화한 것이죠. 다른 전문가가 동조했습니다. 3,500억 달러는 한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산업동맹의 재편입니다. 다음날 의회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협조뿐입니다. 반대하던 의원들도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천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조선소 현대화 2단계, 그리고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쇼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진지했다. 트윗은 예고였고 서명은 확정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미국은 이제 한국에 기댄다. 스스로 원해서. 그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쇼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승인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산업체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아니라 한국의 치밀한 속셈이 통했다는 것을요. 곧바로 국방부 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조선청 국장, 기술장, 그리고 산업계 대표들까지. 무슨 일입니까? 존스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오전 10시 정각 해군 조선청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미 해군 조선청은 K-시스템을 공식 표준으로 지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대표가 물었습니다. 노포크 조선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조선소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포츠머스 등 주요 조선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조선소를 K-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전체였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대표가 물었습니다. 2단계, 예산 180억 달러가 집행됩니다. 향후 3년간 전국 조선소를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노포크의 성공 사례가 이 결정의 근거입니다. 생산성 65% 향상, 불량률 80% 감소. 이보다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는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조선소 전체가 한국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이것은 산업 재편이야. 표준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선소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전체에 대한 재설계였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발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AI 인프라였습니다. 국방부는 플렉트 AI 냉각 시스템을 공식 채택합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 국방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군사시설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화면에 데이터 센터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플렉트의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서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45% 향상, 서버 안정성 98.7% 달성이 예상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술입니까? 현재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플렉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AI 인프라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외신들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설계가 산업의 다음 시대를 정의한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 하청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글로벌 산업 표준을 만드는 국가다. 미국이 한국 조선 시스템을 전국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상징한다.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하청 국가에서 설계 국가로. K-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이제 산업 표준을 의미한다. 다음날 기술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외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독일 조선업계에서 K-시스템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프랑스도 협상을 타진했고요.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세 곳의 조선소가 이미 협상에 들어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문의 지역이 표시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전 세계였습니다. 미국이 채택하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시스템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세계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한국 관련 경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조선 및 AI 시스템 수출 계약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 OECD는 2026년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조선 및 AI 시스템 수출액 전년 대비 214% 증가 예상.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10월 초 나는 한국이 미국을 침략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들은 침략한 것이 아니었다. 설계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철을 다루고 유럽에서 공기를 다루고 미국에서 데이터를 시킨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온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조선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건 산업 전체의 재설계였다. K시스템은 이제 미국의 표준이 되었다. 노포크만이 아니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 포츠머스. 미국의 모든 조선소가 한국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된다. 플렉트의 냉각 시스템은 국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 국방의 심장을 식힌다. 마지막 문단을 생각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했다. 조선소는 시작이었고 냉각 시스템은 확장 기획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의 설계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습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산된 속셈이었고 그 속셈은 통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AI 인프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이런 변화만은 처음 봤습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것을. 그들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제 세계의 혈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설계를 수용한 순간의 기록. 그리고 세계가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완벽함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K시스템은 이제 미국 조선소의 공식 표준입니다. 플렉트 시스템은 미국 국방 인프라의 핵심 온도를 관리합니다. 세계가 한국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청 국가에서 설계 국가로, 그리고 이제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해진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계가 이제야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것이죠. 미국 기술자의 시각으로 조명한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전 세계 산업을 재설계한 한국의 치밀한 전략에 관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담긴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토론하고 싶거나 흥미로웠던 순간을 꼽고 싶다면 아래 댓글 창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과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